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장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파악되면서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접견하면서 과거 나치 집권에 빗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을 지목했습니다. 관세 충격 확산에 코스피는 2.52% 급락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하며 윤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건물에 대해 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소식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했다는 혐의 등을 담았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이고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수 지시를 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단수를 지시한 건 윤 대통령이라고 봤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공소장 내용 법조팀 우정원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우두머리로 지목이 된 만큼 공소장 분량도 꽤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MBN이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101쪽 분량입니다.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죠.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사령관들의 공소장은 80여 쪽 분량이고요. 네. 좀 더 양이 많은 경우는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있는데 이들은 90여 쪽으로 네. 이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은 분량의 공소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로 새롭게 확인된 혐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네,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추가로 이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네. 이 계엄 선포 이틀 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투입 가능 병력을 묻고 김 장관이 1000여 명이다 이런 답을 하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또 국무회의 준비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도 적혔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함께 각 장관마다 줄 조치 사항을 문서로 출력해놨다는 점이 적힌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기존에 알려진 비상입법 기구 예산 준비를 적었다는 최상목 쪽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재외공관 안정 지시, 그리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수 지시 쪽지를 준비했다. 이게 바로 적힌 겁니다. 국무회의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맞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국무회의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이기 전에는 소수의 비공식 의견 교환만 있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 11명이 채워진 시점에는 그때는 이미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었을 뿐이지 논의도 회의록도 없어 이거는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다. 이렇게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정에서의 대결이 시작될 텐데 첫 재판 일정 혹시 나왔나요?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이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이날이 헌재 탄핵 심판 일정이 마침 잡히고 있는 목요일이다 보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 합의 25부인데요. 이 김 전 장관 같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보니 이날은 아마도 윤 대통령 재판을 이들 재판과 합칠지 이거를 논의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우정환 기자는 잠시 다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당초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가 돌연 불과 2시간 전에 취소됐습니다. 권한쟁의는 일주일 후 다시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위헌 소송은 선고를 무기한 연기시킨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2시 관련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약 2시간 전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가 냈던 헌법 소원 사건 선고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평일을 거친 재판부가 최 대행 측이 신청한 변론 재개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선고를 미룬 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한 논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은 국회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참고 서면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우 의장 혼자서는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2011년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했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 이 전 대통령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회 법률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근거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1년 전작권 전환 권한쟁의 사건은 이번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돌연 선고를 미룬 건 정치권의 청구인 자격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는 관련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일단 선고를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는 미루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그간 피해오던 탄핵이라는 단어도 다시 꺼내들었는데 그럼에도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판단이 임박하자 민주당의 압박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만약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나왔을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수계의 대행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직접 거론을 피해오던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하지만 당 차원의 실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행께서 임명을 하실 것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공백 책임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도 최상목 대행 다음이라고 달라질 거란 판단이 없다며 탄핵에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여당을 향해서도 헌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 단체의 행위라며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선고를 연기한 걸 두고 헌재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꼴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보다 헌재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손을 대려고 하는 건 선택적 속도전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이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헌재가 단 한 차례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 심판을 끝내려 했다가 비판이 일자 선고 기일을 사흘 앞두고 최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떻게 이렇게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는 앞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정치 편향성과 절차적 흠결을 연일 지적해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고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 절차 위반으로 각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편향성과 불공정성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자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국회의장의 권한 문제가 통했던 걸까요? 법조팀 우정원 기자와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느냐 마냐 이거를 선고를 오늘 원래 내리기로 했었는데 미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이 변론 재개를 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보냈고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회의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최 대행 측이 당일 내로 자료를 내라고 압박하기도 했었잖아요. 최 대행 측 전략이 그때는 안 통한 듯 했는데 이제는 통한 겁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원래 기존 쟁점을 다투는 게 이게 쉽지 않다 보니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꺼내 들고 온 건데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이제 먹힌 모양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번 탄핵 심판은요,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자격이 있느냐 이걸 다투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달 한 차례 열린 변론 때는 국회 측은 이 최 대행에게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났나 싶었던 탄핵 심판이 이게 최 대행 측이 알고 보니까 이 애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를 할 권한이 없었다. 즉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새로 꺼냈는데 이게 통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헌재가 이렇게 미룬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혹시 따로 취재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재판관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이 우 의장의 심판 청구 권한 문제를 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고를 미룬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추가로 잡은 변론 때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걸 명확하게 해결한 뒤에야 이 선고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 대행 측 뜻대로 선고가 지금 연기가 됐으니까 그럼 결론도 최 대행 측 뜻대로 나올까요? 이게 그렇게 딱 단정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오는 10일 딱 한 차례만 변론을 더 연 뒤에 헌재는 선고 일정을 다시 이제 잡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정상 이미 선고 결정문은 작성을 시작한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어느 쪽인지는 물론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선고 방향은 이미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차례 더 변론 일정을 잡은 것도 이 국회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거라고 이제 확인된 만큼 이 국회 측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국회 측 주장에 힘이 더 실려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국회 측은 오늘 주장 요지를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 새로 잡힌 기일에도 충실히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 자체가 미뤄지면서 재판관 구인 체제도 미뤄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뭐 더 좋은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탄핵 인용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이 6명을 채우는 데는 아무래도 9명 중 6명보다는 8명 중 6명을 채우는 게 더 어렵겠죠. 네. 그렇다 보니 이 8인 체제를 유지하기를 윤 대통령 측은 원해 왔을 겁니다. 거기다 새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이 마은혁 후보자는 야당 쪽이 추천했고 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더 꺼릴 인물이라는 점도 이 임명 연기가 아무래도 반가울 겁니다. 네. 다만 선고가 연기됐다고 해도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만큼 결국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9인 체제 탄핵 심판 이게 성립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봅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 지금 재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따로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헌재 졸속 심리에 제동이 걸렸다. 선고 당일에 연기하는 이런 다급한 모습은 이전에 체포에만 급급하던 공수처의 미숙함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공격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반면 헌재는 이 선고 연기가 결정된 뒤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으면서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재 측에 각을 세우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한 이들이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고요.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증인들이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선 체포 지시와 연관된 증인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진위를 가릴 전망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공개적으로 증언해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하는데 윤 대통령과 직접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입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 체포 지시를 가장 구체적으로 이행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증인들을 상대로 체포 지시 등에 대해 캐물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증언이 나올지 윤 대통령 측과 법정 내 공방이 벌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99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상대로 전 목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 서부지법 후문 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유리문을 산산조각 내거나 내부 집기를 마구 부수는 등 법원 내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난동 사태에 가담한 9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습니다. 과격 시위에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 목사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나는 연설했고 8시에 다 해산했어요. 영상에 보면 다 나온다고. 법원 7층 영장전담 판사실을 찾아가 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특임 전도사 이모 씨도 전 목사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동 사태 당시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다수 확보한 경찰은 검거된 가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배후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여당 투톱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나경원 의원이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재차 설명하며 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나치 정권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처럼 민주당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라고요. 이번 계엄으로 국민이 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30분가량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습니다. 계엄 선포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 참석자가 너무 대가가 크지 않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장관과는 다른데 국정이 이렇게 마비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볼 수 있었겠느냐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탄핵부터 시작해서 특검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그런 계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건 아닐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한 겁니다.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일종의 기업의 CEO를 해임하는 것처럼 탄핵이 계속되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를 국민들께서 알게 돼 다행이라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접견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더 구체적이고 더 세졌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접견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영향력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첫 일반 접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의기소침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걸로 풀이됐지만 전해진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당 핵심 인사들을 만난 이번 접견은 달랐습니다. 작심한 듯 야당을 나치에 비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치 보복을 하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의 단합도 당부했는데 2030 세대의 중요성과 함께 우파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생각이 좀 다양한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다 한데 어울러 가지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런. 일부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도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을 끌고 간다는 오해는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접견 때마다 나올 메시지를 통해 당에 미치는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실용주의를 기치로 중도층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이지만 이젠 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던 민주당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동계와 재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반도체 특별법에 관한 토론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반도체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는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 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발언에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법 원안 도입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도 반도체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행동에 나서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촉구합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켠 김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해 주십시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MBN에 현재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며 근로시간 정책과 관련 있는 당내 상임위 의원들 간의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를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가 뜬금없다는 반응입니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글로벌 관세 전쟁은 당정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추경부터 외교 문제까지 여야 간 주도권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관세 확대 결정을 언급하며 오전 회의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대표 제안에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 외교안보 전반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세세하고 오늘은 아리까도하는 조변석계식 외교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는 정부 대응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경 논의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복귀가, 민주당은 추경을 하겠다는 여당의 의지 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지만 시기가 중요한 추경이나 눈앞에 닥친 글로벌 경쟁 대응을 놓고는 입씨름만 벌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권 잠룡 가운데 이 대표와 초박빙을 보이는 후보는 오 시장에 유일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분류되는 서울과 충청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선호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물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1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상 양자 대결을 붙인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이는 보수 주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일했습니다. 이 대표 47%, 오 시장 43%로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가를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지역에서도 팽팽한 구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이 대표가 48%, 오 시장이 46%,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에선 오 시장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세대별론 지지 양상이 크게 나뉘었습니다. 60대와 70대 고령층에서 오 시장이 이 대표를 앞섰고 40대와 50대는 이 대표가 반대로 오 시장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오 시장은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다른 여권 잠룡들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에게 오차 범위 밖으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비명계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도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런가 하면 비명계 언론들은 개헌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말이 없는 이 대표를 압박하는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비명계 원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개헌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준비된 비극을 피하기 위한 무슨 조치든지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모습, 또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개헌이라는 게 결국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함이다라는 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음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지난 대선 패배의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도 싸잡아 비판했는데 친명계는 또다시 발끈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비명계 주자들을 겨냥해 천방지축 나댄다고 비판하고 노무현 문재인 파리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당내 통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극 체제를 견제하는 비명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 이 대표의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여야 상황 더 자세히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사자들은 개인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당 지도부가 만난 만큼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것도 여당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의 박빙 지지율을 신경 안 쓸 수 없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 일부 민심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중도층을 외면할 수도 없는 만큼 오늘 면회를 개인적인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선을 그으면서 보수와 중도 민심 사이 줄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지도부는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집회에 동참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왔단 말입니다. 당내 우려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앞서 보셨듯이 그 무책임한 행보라고 공개 비판한 맞습니다. 김재석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중도층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되면 그래가지고 무슨 중도층 마음을 잡겠어요. 다만 이번 사안을 크게 키우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 우경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지지층 결집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극우화 경향을 비판하고 있죠.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 극우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을 넘어서 극우의 힘으로 전락했습니다. 극우 대통령, 극우 정당, 극우 세력의 극우 삼둥이 청산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를 주재하고 통상특위를 제안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현안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탄핵 국면에서 당이 민심에 부응한 대책이 있느냐며 이재명 대표 비판만 하다가 패배했던 지난 총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본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세대교체의 기적을 이루자며 사실상 첫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면회한 지도부가 사면 숙제를 들고 올 것이라며 조기 대선 분위기를 다시 띄우면서 국민의힘의 우경화를 꼬집었습니다.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대통령이 분명히 옥중에서 요구할 겁니다. 당선되어서 나를 사면시켜줄 사람을 지지자들이 밀게 할 겁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본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느냐? 전 거의 0에 가깝다 보거든요.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 측도 언더 73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세대 교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73 아래, 즉 한 전 대표의 출생 연도인 1973년생보다 젊은 세대가 정치를 바꿔보자는 의미가 담긴 건데 한 전 대표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늘 그렇듯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가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중도층의 마음을 잡느냐가 관건이겠죠.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만 추가 증거 2천여 건을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노력했지만 증거 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무려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검은 차량에서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2심 선고 앞두고 입장이 있으신가요? 오늘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앞서 이 회장과 삼성임원진은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임원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1년이 지나 2심 선고가 내려진 건데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 처리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10년째 겪어왔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서 아직 관세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빠졌고 환율은 1,460원을 돌파한 겁니다. 우리는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보복 차원으로 맞대응할 관세 카드도 없죠.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면서 정상 간 대화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으로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되며 장중 3%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도 3.36%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올라 1,470원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을 덮친 겁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보통 이제 2월 중순, 3월 초 이렇게 예상은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빨랐다는 점이랑 다른 국가들의 맞대응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불안감들을 수출 등 실물 경제 타격도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멕시코, 캐나다와 연결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수출이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중국의 중간재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딴판입니다.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한미 양국 간 정치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복 관세보단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는 협상이 유력하지만 국내 정치 혼란으로 온전히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연합, EU 제품에도 곧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도 재확인했는데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에서 팔리는 물건값도 올라가겠죠. 미국 기업들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의 고율의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겨냥한 관세를 공언했습니다. It will definitely happen with the European Union. I can tell you that. I wouldn't say there's a timeline, but it's going to be pretty soon. 관세에 따른 고통이 있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No, I'm not concerned. We may have short-term some little pain, and people understand that. 이에 맞서 캐나다는 미국 공화당 강세 지역 제품들을 포함한 1,000개 이상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트루도 총리는 과거 전장에서 피를 나눈 동맹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from the beaches of Normandy to the mountain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fields of Flanders to the streets of Kandahar, we have fought and died alongside you. 심지어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미국 국가가 나오자 캐나다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도 구체적인 맞대응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내일까지 춘절 연휴인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도 일단은 조용합니다. 대신 중국은 14억 인구가 이동하면서 발생한 춘절 소비 특수를 방패 삼아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전략 자원인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전 특파원입니다.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입장했지만 이내 장벽에 다시 가로막힙니다. 인파에 떠밀려 넘어질 위험이 커 사방에서 경고음도 들려옵니다. 사람 머리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춘제 연휴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극장에도 사람들이 몰려들며 지금까지 8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 정도의 영화 티켓이 팔렸습니다. 那这个票房的话，预计是可能会超过2021年的最高的票房记录的。 미국의 10% 관세 부과 영향을 완화시킬 수단으로 춘제 소비 특수를 기대했던 중국은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관세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 진작에 힘쓰는 방어 전략과 미국의 조치 하나하나에 바로 맞대응하는 공격 전략을 합한 투트랙으로 당분간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方将向世贸组织提起诉讼，并将采取相应反制措施，坚定维护自身权益。 특히 향후 미국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략 자원인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몰아치며 봄의 시작, 입춘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거라고 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미 한파 경보도 예고됐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교복을 맞춰 입은 것처럼 긴 패딩을 입고 회사로 향합니다. 손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지며 추웠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걸어왔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하니까 입이 조금 어네요.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불며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바람 세기를 재보니 초속 10m가 넘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한낮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를 밑돌았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내몽골과 중국 북동부를 거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부권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지역 등에는 오후 9시 일기에 한파경보가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파주 영하 16도,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무면서 6일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전북과 제주도 일부 지역엔 30cm가 넘는 폭설까지 예보돼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어떤 모습으로 꾸밀 것인지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결론이 나온 걸까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형 태극기는 없었던 일로 하고 대신 빛을 쏘아 올리는 22개의 기둥이 광장을 둘러싼 모양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22개 기둥은 22개 나라를 의미하고요. 이번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전민숙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군 의장대를 형상화한 수직 빛기둥이 광화문 광장 하늘로 뻗어오릅니다.
지하에선 22개 6.25 전쟁 참전 지원국의 도움과 희생을 기리는 미디어월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할 감사의 정원입니다. 지금 22개국에 감사하는 마음도 다 공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되새기는 일,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기념 공간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완성되면 지하철 광화문역부터 이곳까지 지하로도 하나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참전 용사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희생을 하셨는지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세우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태극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22개국의 희생을 강조하고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는 조형물이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점 때문에라. 반대의 뜻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자동차로 20분만 가면 용산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굳이 이런 시설이 또 필요하냐는 겁니다. 또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전쟁기념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논란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에 최소 108억 원 정도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만큼이나 자주 언급한 게 해외 영토 확장이죠. 미 국무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찾아 중국을 운하 운영에서 빼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그건 파나마 주권 사항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파나마 시위대는 트럼프 얼굴과 성조기를 불태우며 거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효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인형과 성조기를 불태웁니다. 루비오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선택한 직후부터 시작된 반미 시위는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Donald Trump ha enviado a su secretario de Estado para informarle al gobierno panameño que va a retomar el canal. 파나마 운하의 관문 지역을 직접 둘러본 루비오 장관은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압박에 나섰습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위협적이고 이는 미국과의 조약 위반이라며 운하 운영에서 사실상 중국을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운영은 주권 사항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But they violated the agreement and we're going to take it back or something very powerful is going to happen. 그린란드를 향해서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나섰습니다. Because he doesn't care about what the Europeans scream at us. He cares about putting the interests of America's citizens first. 관세에 이어 동맹국 영토까지 노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광폭 행보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재정비를 마치면 포병 부대까지 갖춰서 다시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추가 파병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파병 규모의 2배 정도인 2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І тому оце відбувається. Скільки ще тисяч? Ми маємо різну інформацію. 20-25 тисяч може бути.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서 북한군이 입은 피해는 대략 4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부대를 재편성하고 추가 지원을 기다리기 위해 후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대를 또 보낸다면 보병 위주였던 1차 때와는 달리 포병 전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손실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파병 인력들이 아마 같이 올 가능성이 있다. 보병 전력뿐만 아니라 포병 전력도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상당한 손실을 봤지만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Все це вони повернуть, весь цей досвід вони повернуть в своє військо для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для того напрямку, для Індо-Пасифік регіону, для багатьох країн.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견고해졌으며 칠러 국가들이 결속할수록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전 세계 AI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운전과 쇼핑 등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의료나 법조 쪽에서도 인간보다 더 빠르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주고 있죠. 그럼 한국의 AI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83개 나라 중 6위인데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 IT 강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말이죠. 정설민 기자입니다. 중국산 AI 딥시크에 출연해 오픈 AI의 챗 GPT는 정확성으로 맞섰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던져도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뚝딱 만들어내면서 딥시크 모델보다 3배나 더 정확하다고 강조합니다. Deep research models, they can take 5, sometimes even 30 minutes before they come back with an answer. 미국과 중국의 각축전 속에 AI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고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I see you have personal belongings in the back seat. Don't forget to take that with you. 신호와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하고 뒷좌석에 둔 물건도 챙겨주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검색해서 주문까지 맞춰줍니다. 포르투갈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홈쇼핑과 뉴스 등 방송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의사를 도와 암 진단도 내립니다. 모두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국내 대기업도 잇따라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 수준, 2군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에는 인재가 드물고 투자가 많이 안 들어와 있고 좀 악순환이 걸려 있죠.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5년 뒤 2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그 경쟁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머리가 아닌 귀에서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귀 속 깊숙한 곳에서 생긴 이석증 때문에 평형 감각을 잃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한범수 기자가 증상과 치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은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걷거나 씻는 단순 활동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현기증이 심하니까 구토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대한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진단 결과 원인은 머리가 아닌 귀에 있었습니다. 이석증이 생긴 겁니다. 사람의 귀는 깊이에 따라 외이와 중이, 내이로 나뉩니다. 이석증은 내이에서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작은 칼슘 덩어리가 외부 충격이나 감염 등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일어납니다. 두통과 비교해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데 눈동자만 봐도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 이외에도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병 등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귀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증상은 셋 다 비슷해도 치료 방법이 확연히 다른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약물이 들어가야 낫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병과 달리 이석증은 반드시 물리치료로 잡아야 합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이탈된 이석을 원위치로 바로잡아주는 물리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단순한 약물 치료는 빠른 호전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두통약이나 멀미약을 먹으면 이석증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매년 훼손되거나 오염돼 폐기되는 화폐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3조 원이나 됩니다. 가늠이 안 되죠. 지난해 버려진 손상 화폐를 전부 이어붙이면 롯데 잠실타워 367개 높이에 해당하고 경부고속도로를 67번 왕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탄 5만 원권 지폐가 힘없이 부스러집니다.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지폐도 한가득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총 4억 7천만 장, 3조 3천억 원어치입니다. 만원권이 1억 9,704만 장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유통화폐 중 가장 비중이 큰 5만 원권은 6.2%였습니다. 지난해 폐기된 화폐를 모두 모아 이런 식으로 길게 이어붙이면 그 길이는 총 5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올해 폐기량은 전년보단 1.9% 줄었는데 지폐 폐기량은 12.6% 감소한 반면 동전 폐기량은 79.6%나 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용으로 사용이 크게 줄어든 동전은 적극적으로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지폐 폐기량 준 거는 한국은행의 환수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고요. 폐기로 분류된 주화를 이 원형을 말살을 시키는데 그 량이 좀 늘었습니다. 손상된 지폐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이라면 전액이나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고 동전은 모양이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만 아니라면 전액 그대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주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서울에도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9도,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제주 산지에 40cm 이상, 전북 지역에도 30cm 이상, 광주 전남 지역으로도 최고 2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6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부산이 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 곳곳에 비나 눈 소식도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